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건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계 시공하는 업무와 환경 영향평가 업무 등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건설 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공사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4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강의 순서는 가장 먼저 첫 시간은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환경영향평가 개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계획 수립하기, 세 번째 시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실적 보고하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사후 환경영향 조사 결과 통보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시 환경영향평가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환경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환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대답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최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환경이란 바다와 육지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을 살펴보면 환경을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물론 사회, 경제 환경까지를 포함하여 좀 더 넓게 환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경제 환경이란 인구와 주거, 산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변화 중에서 특히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는 물론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그리고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환경보전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국가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적용 범위나 연계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계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연계라는 의미는 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환경훼손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환경보전계획은 환경훼손을 막아야 하죠. 그래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은 태생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도 해야 하고 환경도 보전해야 합니다. 개발과 보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각각 연계 규정을 신설하고 공동훈령을 제정해서 2020년부터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고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연계 및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사업자는 어떤 책무를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환경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환경문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불확실한 특성이 있으며 집합적인 특성과 자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문제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인 복잡성입니다.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복잡성은 아주 많은 행위자와 다양한 인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환경오염은 오염물질 간의 상승작용으로 오염이 심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피해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오염 배출과 환경 영향과의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합니다. 다음 특성은 감축
불가능성입니다. 환경 문제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비감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거대하고 복잡한 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과의 공생관계를 통해서 토양 속의 질소와 같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의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생존하고, 또한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섭취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이 죽으면 분해자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결국에는 토양으로 환원됩니다. 이와 같이 자연 생태계는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일부 하부 체계의 특성을 분석해서 전체 체계의 문제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는 항상 통합적이고 동태적이어야 합니다. 다음 특성은 시간적, 공간적 가변성입니다. 환경 문제는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동적인 속성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기나 물은 오염되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염물질은 자연 생태계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정화되는데, 환경 오염이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특성은 불확실성입니다. 환경 문제는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장차 미래의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집합적 특성입니다. 환경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매우 많은 행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합적 특성에 의한 환경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특성입니다. 생태계는 인간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자정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자정 능력은 절대로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이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원래의 상태로는 회복이 불가능하죠. 설사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환경 문제의 특성 중에 하나인 집합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인 공유주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이 소를 키우는 마을 근처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 즉 공유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보다는 공유지에 가서 소에게 풀을 먹일 겁니다.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니까 마구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공유지에는 더 이상 소가 먹을 풀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목초지는 황폐하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지하자원이나 초원, 공기, 호수의 물고기와 같은 공공재는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면 이를 개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원이 고갈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여하거나 이해당 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이용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정책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문제의 특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환경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경 정책이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가 결정한 행동 방침을 말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은 전형적인 규제정책,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고 여타 정책과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으며 정책 수요자가 불명확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가시성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정책 논의에 있어서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특성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은 전형적인 규제정책입니다.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활동을 배출 허용 기준과 같은 기준을 정해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정책은 주로 외부 효과를 치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형적인 규제정책에 속합니다. 여기서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남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과수원과 양봉농가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양봉농가는 꿀벌이 과수원에서 꿀을 얻어서 이익이 생기고 과수원은 꿀벌이 꽃의 수분을 도와주니까 이익이 생기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장의 매연이나 공사장의 소음은 의도치 않게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환경정책은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고 그래서 대다수의 환경 문제는 원인이 무엇인지 가능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환경정책은 다른 국가 정책과 갈등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에너지나 산업, 국토개발 등 주요한 개발 정책과 환경 정책은 심각한 갈등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정책은 국토의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이 동반되고 환경 정책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하니까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환경 정책이 지니는 또 다른 특성은 정책 수요자의 불명확성입니다.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되면 이익을 얻는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수혜자는 바로 일반 국민과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동식물입니다. 이들은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은 정책의 수요자가 잘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비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다른 국가 정책에 비해서 정책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환경 보존으로 인한 편익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수세대에 걸쳐서 누적되어 나타나고 생태계 보존이나 경관 보존과 같은 대다수의 환경정책의 편익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전하는 데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또 다른 특성은 지역성입니다.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지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또는 국가적인 문제를 예로 든다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송전탑, 산업단지, 도로 건설 등 대규모 기관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의 경우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규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적 문제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인류에게 위험으로 다가온 기후변화라는 환경 문제에 대해 전 지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지역 간, 국가 간의 이해조정이 환경정책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이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은 목표와 수단, 그리고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원칙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의 목표는 환경기준과 환경지표가 있고 보호생물종, 보전지역 등의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환경지표는 환경의 상태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계측지 등을 가공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은 24시간 평균치가 35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와 같이 표현되므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환경 지표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좋음, 나쁨, 보통 이런 식으로 가공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목표는 초기에는 보건위생 문제인 공해 문제의 해결에 치중하다가 환경오염 문제를 거쳐서 최근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수단이란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말합니다. 환경정책의 수단의 종류에는 직접 규제 수단, 경제적 유인 수단, 환경정보 규제 수단, 자율환경관리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규제 수단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 인허가 제도,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배출보험과 무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보 규제 수단으로 산업활동 등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마크 제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환경관리 수단으로 환경오염이나 저감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자가측정관리제도, 환경친화지역,
친화기업 지정제도 등이 있습니다. 초창기 환경정책은 직접 규제 위주로 수립이 되다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유인수단이 적용되다가 최근에는 정보 규제, 자율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수단에는 직접 규제 수단, 경제적 유인 수단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죠.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이란 이들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정책 수단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가 다양해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에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 사전 예방의 원칙, 협력의 원칙, 공동 부담의 원칙, 환경 용량 보전의 원칙, 중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란 오염물질을 발생한 사람이 환경오염 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972년 OECD가 국가 간에 발생하는 환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이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이 이미 발생해서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온 다음에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협력의 원칙이란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 모든 관계자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환경오염은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와 같이 국경을 초월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협력과 지구환경 보전이 필요합니다. 공동부담의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모르는 경우나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공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적인 공동부담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환경의 질이 좋아지면 오염 피해가 줄어들어서 이득을 보게 되는 환경오염 피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이란 환경이 오염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경 용량을 보존한다는 원칙입니다. 중점의 원칙이란 공공재정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최근 환경 문제가 급증하고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재원은 한정적이므로 수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함으로써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성과 환경성, 사회적 형평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보전 방안과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지역 주민과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이나 사업이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누적 영향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원칙은 2018년 6월 12일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항목으로서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이나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안을 설정하고 분석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와 입지가 타당한지를 검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을 승인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에서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란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프장 건설과 같이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공원 집단시설 지구와 같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매립사업, 댐 건설과 같이 환경 영향이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택지나 공단 조성과 같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복합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종류별 대상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되어 있고 17개 분야, 96개 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7개 분야, 7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내용은 협의 기준과 협의 의견 그리고 저감 방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 기준이란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환경 기준을 유지하거나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해서 사업자와 승인 기관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서 별도로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협의한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협의 기준은 법적으로 배출 허용 한도를 정해놓은 배출 허용 기준과 같거나 아니면 더 강화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의견이란 협의 기관이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감 방안이란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의기관이 추가 제시한 저감 방안과 평가서, 보완서, 그리고 추가 자료의 저감 방안 모두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절차는 평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 종류별로 모든 절차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건설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 영향 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가장 먼저 평가 준비서를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평가 준비서를 심의하는 단계를 거치고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서 평가서 본안을 승인기관에 제출합니다. 승인기관은 협의기관에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협의기관에서는 평가서를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승인기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협의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준비서는 다음 단계에서 실시하는 스코핑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스코핑이란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모든 평가 항목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 그리고 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영향이 크지 않은 평가 항목은 일부 제외하고 꼭 필요한 항목은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 내용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과 협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약식 절차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가 거짓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과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평가서 초기 단계인 준비서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초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과 관계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결정된 평가 항목별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와 자연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 시행 전후로 구분해서 환경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업자가 초안을 제출하면 관할 기관에서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고 공람해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초안의 공고 공람 기간 내에 사업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주민 30명 이상 요구하는 등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의견 수렴을 완료한 후에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나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안을 다시 작성해서 의견을 재수렴해야 합니다. 평가서 본안은 초안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은 결정된 평가 항목별로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해서 새로운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중요한 이슈 사항은 중점적으로, 반면에 환경 영향이 영미한 사항은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사업자는 승인기관장을 거쳐서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즉 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이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기관은 접수된 평가서의 기본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기본 요건 등이란 협의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나 대상 사업인지 여부 등의 기본 요건과 주민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했는지 여부와 평가서의 내용이 평가서 작성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필요시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평가서를 검토한 의견을 종합 분석한 후 협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접수 후 4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협의 내용을 결정할 때 결정 원칙은 평가서 내용이 검토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환경보전 방안이 불충분해서 추가 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를,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협의 내용을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합동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이나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후 환경 영향 조사 항목 등을 결정해서 협의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승인기관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기관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다음에는 30일 이내에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할 때 또는 3개월 이상 중지할 때는 2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를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하여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변경 시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지정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착공 이후 사후관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12개월간 사후 환경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조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 환경영향평가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차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 수립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